낮은 자세로 바라보며 집중 타격합니다. 뉴스 로우킥. 요가 파이어. 네, 낮은 자세로 핫한 이슈들을 탈탈탈 털어봅니다. 뉴스 로우킥 시간이죠. 오늘 두 분 나오셨어요. 박주윤 변호사, 박연미 평론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TBS 유튜브 채널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의 의견도 기다립니다. TBS 앱을 활용하시거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네, 오늘도 이슈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빠지지 않는 메뉴, 윤석열 총장. 2개월 정지 처분을 받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불복 의지는 계속 밝히고 있어요.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무관하게 가겠다라는 건데 어떻습니까? 이 상황이 그렇죠. 추미애 장관의 어떤 해임으로 해임이 아니라 사의 표명으로 끝나는 것인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사의 표명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도 뭐 사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일각의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지금 소송을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소송을 아마 두 가지 형태로 진행이 될 겁니다. 정직 2개월의 처분을 취소해달라. 네. 본안 소송이 이건 시간이 꽤 걸릴 거고요. 가처분을 할 거예요. 네. 지난번에 그 효력 정지했던 것처럼 지금 2달간 쉬어야 되는데 네. 나는 2달간 일을 하고 싶다. 그 가처분 신청을 할 건데 그 판단을 법원이 이제 할 건데 이제 문제는 좀 개인적 생각일 수도 있고 네네. 또 주장일 수도 있는데 아주 절차적 정당성을 많이 주어서 또 시간을 많이 끌어서 징계가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 해임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직 2개월 네. 적게 된 거거든요. 재판을 통해서는 좀 실익이 좀 적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박연미 평론가는 어떻게 네. 보셨어요? 어저께 뭐 장관의 사의 표명과 일단 법적으로 어떤 처분이 나올 거냐 이거는 약은 약사에게 법은 변호사에게 네, 법률가들에게 맡기고 네, 있다는. 그건 법원에 맡길 문제인데 저는 네. 오히려 이제 앞으로의 상황이 정무적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거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사의를 밝혔는데 그렇다면 이 추윤 갈등 전국에서 남은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마치 이 다 타버린 집에서 그나마 쓸만한 세간살이를 긁어 모으는 심정으로 이 전국을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해야 할 텐데 네. 일단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여기서 한 발 뺄 수 있는 명분이 생겼고요. 실리적으로 보자면 마지막으로 페이스북에 남긴 글처럼 정호승의 그 산산조각을 인용했잖아요. 네, 네. 본인이 산산조각 났다고 할지언정 전사로서의 이미지, 검찰개혁이 기틀을 마련했다는 이미지는 영광 반 상처 반이라고 해도 네. 정치적으로 가져갔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만약에 정치적으로 꽃길만 걸으려고 했다면 그래서 인생에 역정 스토리를 만들지 않았다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어려웠을 텐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뭐 비호감도가 올라갔다는 평가도 있겠습니다만 1년 내내 헤드라인을 놓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차기 재보선이나 향후 대선에서 분명히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봐요. 뭐 일각에서는 서울시장 그거 옛날에 안 한다고 하더라 뭐 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법무부 장관은 뭐 하실 줄 알았습니까? 그 국회 의전서열 7위 했던 여당 당대표였는데 네, 네. 그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있기 때문에 오히려 현 상황은 추미애 장관에게 가장 그 마음이 가벼운 상황 그리고 AS의 책임은 이제 여당하고 청와대로 넘어가게 된 건데 네. 윤석열 총장은 싸우던 상대가 사라졌는데 이 스파링하던 상대 없이 링에 혼자 남겨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싸우겠다고 하니 주먹질이 다소 공허할 수 있는 상황이고 네. 청와대 입장에서는 여당이 신속하게 여러 가지 법안들을 처리하고 맹공을 퍼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론조사 결과로 나타나는 건 생각만큼 신통치 않았단 말이죠. 그럼 보다 발언의 수위는 세지고 추미애 장관의 부재한 자리에는 대통령이 출격하게 되는 그런 구도가 되어서 어느 쪽도 물러날 수 없는 사활적 이해관계가 걸린 그런 싸움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죠. 그 당대표 하시던 분이 법무부 장관으로 간다고 할 때 이게 급이 맞느냐 뭐 그런 그렇죠. 얘기도 사실 네. 있었죠. 네. 그런데 나름의 이제 어쨌든 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갔던 걸 텐데 뭐 추미애 장관 사의 표명에 대해서 여야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큰 결단이라고 평가를 했고요. 국민의힘은 역사상 최악의 법무장관이었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에서 네. 이제 이 비판을 한 거잖아요. 네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하면 상대 정당입니다. 역사상 최악의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이 몇 명이 있었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네. 수십 명이 됐을 거예요. 네. 어떻게 한 명 한 명 다 따지기도 어려운데 음. 오히려 그 여당이나 아니면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평가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역사상 상대 반대편에서. 정당이 차기라면 네. 그 정당 입장에서는 가장 그 상대 정당이 원하지 않는 일을 많이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칭찬으로 받아들일게. 뭐 저는 이런 그렇게 맥락.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뭐 민주당 큰 결단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맥락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평론가님은? 글쎄, 네. 추미애 장관님을 보면 그 같은 여성이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자면 네. 사회생활로서는 후배이고 정치인으로서 보자면 사실은 지역구를 가진 여성 정치인으로서는 독보적인 존재였단 말이죠. 네. 당내 지역구 최다선이었습니다. 우선 그렇죠. 출신인데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어렵게 가면서 정치 역정을 한 단계 한 단계 끌어올려왔던 분이에요. 네. 이분을 보면 애증의 쌍곡선이 느껴져요. 아마 여당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그럴 텐데 네. 좀 고마하지 이런 생각과 한편으로는 저렇게 안 하고서야 추동력이 나올 거냐 되겠느냐. 아마 그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회생활을 하는 여러 가지 유리천장을 현장에서 느끼는 여자이면서 사회생활하는 후배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 아마 서울대, 법대, 경상도 출신 남자가 아닌 여성이 이 현실 정치판에서 가장 정점에 서는 데까지 얼마나 그 고된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렇겠죠. 보이지 그래서 않는 곳에서도. 그 네. 역정에서 이 파이터로서의 어떤 그 아이템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음. 정면 돌파, 상처투성이라도 나는 영광을 향해 가겠다. 근데 네. 시대가 약간 달라져서 약간의 유연함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 좀 아쉽고 장관으로서 보자면 목적의식이 분명했기 때문에 본인이 가고자 하는 스텝대로는 잘 밟았다고 봐요. 근데 다만 가는 길이 조금 더 속도를 내거나 조금 더 그 상처를 덜 입으면서 갈 수도 있었을 텐데 순간순간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이제 그 후대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거냐. 네네. 저는 같은 여성의 입장에서 아니면 정치를 바라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다음 세대의 숙제로 남겨지는 부분이라고 봐요. 네. 이러다가 추미애 장관 관련해서 책 쓰는 거 아니에요, 박연 평론가? 너무 평가를 이렇게 아주 진지하게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는 일반 국민들은 사실 뉴스 보기가 굉장히 좀 네. 피곤한 일도 많았었고 또 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따라하기도 바쁜 그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저를 포함해서 추미애 장관 취임 이후 이제 조국 뭐 사태부터 해가지고 쭉 이어지는 맥락이었죠. 그 취임 이후 또 사의 표명하기까지 11개월이 걸렸습니다. 지금. 그렇죠. 예. 1년도 안 된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윤석열과의 갈등사나 다름없었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데 박지훈 변호사님은 어떤 장면들이 많은 기억나십니까? 장면들이 저는 이제 매번 이 뉴스를 하기 때문에 하루에 많이 날 때는 진짜 대여섯 번씩 다룬 그렇죠. 적도 자주 나오시더라고요. 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다들 다 기억은 안 나지만 가장 그래도 최근에 이렇게 직무 배제를 시키면서 징계 청구를 했을 때 네네. 이게 우리 계속 언론에 헌정사상 초유다라고 오후 6시 기자회견. 그렇죠. 그 기자회견 그때가 가장 지금 기억에 남지 않나. 네. 그 이전에도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게 많은 사람들이 아마 좀 놀랍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추미애 장관이 네. 그 윤석열 검찰총장과 했던 이야기들 서로 주고받았던 그 공방의 과정을 보면 모두 다 사상 초유의 상황이 많았어요. 그렇죠. 지난 네. 1월로 시계를 좀 돌려보면 1월 3일에 취임하고 8일에 곧바로 검사장급 32명 인사를 냅니다. 윤 총장이 이른바 수족들을 교체를 하는 그런 작업이 있었고요. 특수부들 위주로. 그리고 네. 공개석상에서는 사실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일일이 구체적인 실명을 거론하면서 그 지적을 하거나 타박하거나 이런 일이 잘 없었는데 네. 그런 일도 이제 주저하지 않았고 지휘 감독 관계라는 걸 국민들 앞에 선언을 해요. 검찰총장이 법무부 아래에 있는 분명히 공무원의 하나다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하는데 이에 대해서 윤 총장이 국회에서 반박을 하죠. 이게 정치 시비가 있었고 그리고 직접 감찰 카드를 꺼내 들면서 지난달 24일에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소설 쓰시네부터 시작해서 네. 좀 안 했어도 좋았을 그런 발언들이 나오면서 가끔 튀는 발언들. 예, 네. 좀 비켜갈 수 있는 그런 논란들을 좀 만들기도 했고 네. 한편으로 보면 추다르크라는 별명이 이래서 생겼구나 하는 음. 측면도 있었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쌍곡선이었습니다. 그냥 한번 그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과연 돌이켜 보면 그런 뭐 소설 쓰시네라든지 네. 여러 좀 가격했다고 하는 발언들 그걸 안 했다고 해가지고 또 뭐 달라졌을까 생각도 들어요. 그걸 했기 때문에 네. 뭐 어쩌면 더 주목받고 음. 또 이 장관이 원했던 측면으로 또 끌고 간 것도 빅픽처였을까요? 간 것 같아요. 뭐 그걸 잘했다는 저 말은 절대 아니고요. 어차피 비판할 사람들은 수익 계속적으로 비판을 했었었고요. 크게 낮춰지지 않았을 거예요. 예, 저는 법무부 장관을 네. 계속적으로 다 조명하고 네. 다 바라봤기 그랬었죠. 때문에 네. 달라지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그 후임으로 거론된 인물들이 벌써 여럿이 있는데 큰일 났어요. 왜요? 이 정부의 법무부 장관은 뽑기 너무 어렵습니다. 아무도 안 가려고 하겠죠. 누가 하겠습니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가족이 네. 없어요. 네. 특히 자식이 제가 농담이 아니고 이게 자식 실제 그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녀들이 있으면 또 어떤 일이 날 줄 모르기 때문에 본인이 뭐 올라가더라도 주저할 것 같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돌아서 정치인 출신이 만약에 한다면 그렇죠. 정치인은 사실은 좀 되게 쉽습니다. 음. 좀 서로 좀 그나마 아름아름. 국회에서 네. 인사청문회 그래서 결국은 과정이. 정치인 출신이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이 결국은 듭니다. 정치인 저는 출신. 당분간 좀 비워둘 수도 있다고 봐요. 대행 체제로 가면서 네. 그 지금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판사 출신이죠. 지금 네네. 정부와 청와대 입장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거는 공수처장하고 법무부 장관 청문회를 동시에 치르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면 법무부 장관을 먼저 인선을 해서 청문회 자리에 올린다 하면 앞으로 공수처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물을 것이고 공수처장 후보자가 청문회장에 오르게 된다면 추윤 사태에 대한 입장을 물을 거 아니에요. 네. 어느 쪽도 쉽게 넘어갈 수가 없다고요. 그리고 음. 야당 입장에서는 이제는 재보선하고 대선을 준비해야 되는 전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떠나간 자리에 오늘 바로 나오는 얘기가 주호영 원내대표 등이 문재인 대통령을 그 자리에 앉히고 이제 윤석열과 문재인 대통령의 싸움 이렇게 구도를 만들어가잖아요. 그렇다면은 법무부 장관이 어쨌든 영광이 있었을지언정 상처가 많은 상태로 떠나가는 요 마당에 청문회를 당장 열게끔 인선을 바로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용구 차관 체제로 좀 두면서 전열을 좀 가다듬고 네. 검찰총장은 어쨌든 공석이면은 시간을 정부 입장에서 좀 벌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공수처 출범할 때까지. 그러면 서울대 83학번 동기인 이용구 법무차관하고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대행 혹은 직무대리 체제로 당분간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7894번님이 딴 건 모르겠고요. 제가 60평생 법무부 장관 이름을 알고 지내게 될 줄은 몰랐어요. 맞아요. 사실 법무부 장관 그렇죠. 이름 기억하기 좀 힘들어요. 저도 지금 가만 이런 일을 해도 네. 몇 명 기억이 안 나요. 법무부 그러니까 장관이. 검찰총장은 오히려 기억이 나는데 예. 법무부 장관은 항상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한교안 또 그 총리를 했고 정치를 했기 때문에 알지. 그 정도 그러니까요. 말고 제가 정확하게 맞아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죠. 잘. 그리고 그래서 좀 그 김기춘. 손해본 측면도 김기춘. 있었어요. 이 메시지 관리 측면에서 네. 사실은 그 기존의 관료적인 장관들이 그 자리에 있을 때는 이름도 모르고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국토부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그런데 이 추미애 장관, 김현미 장관의 경우에는 임전무퇴 스타일이었어요. 굳이 내가 최전선에 나서서 화살 안 맞아도 되는 일에 임전무퇴였거든요. 굳이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전사들이죠. 일종의.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기저에는 네. 이분들이 정치인이라는 점이 작용을 했어요. 네. 이게 정치적 자산이 돼서 다음 스텝을 밟는 데 도움이 된다고 봤기 때문에 네. 본인의 그 전략적인 선택이었던 건데 요게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내년 상반기에 판가름이 나겠죠. 알겠습니다. 사라마구님, 박연민 평론가님 오늘 추미애 장관한테 후하시네요. 이런 문자 주셨고요. 이분 아무래도 친구 같은데 8672번님 박지훈을 법무부 장관으로. 여기서 그만. 제 아이가 중학생이라서 아이가 중학생이라서. 아가 있어서 안 쉽지 됩니다. 네, 어떻게 상도 좀 풀릴지 받았을 모르니까. 것 같아서 네. 안 됩니다. 네, 다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오늘 이것도 화제였습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조윤선 전 정무수석 그리고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항소심에서 그렇죠. 무죄를 받았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은 네. 직권남용죄입니다. 직권남용죄는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서 소속 공무원한테 의무 없는 일을 시켰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최근에 사법농단 재판하면서 법리가 많이 바뀌었어요. 되게 엄격하게 심사를 하기도 하고 정말 그 직권을 남용해서 의무 없는 일을 시켜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지금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금 뭘 했냐면 이 해수부 공무원들한테 지금 특조위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네. 원래 해도 하지 말아야 될 아니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 그걸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이다라고 1심에서 판단을 하고 유죄를 줬던 건데 네. 그건 상관이 없다. 법령에 어떤 직권의 규정이 별로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할 수 있다고 봐서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게 아니다. 그래서 그러고? 무죄를 판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 헷갈리긴 해요. 네, 그래서 1심에서 유죄였다가 직권남용죄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네, 네. 예전부터도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법원에서는 더 사법농단하면서 계속 무죄를 하다 보니까 깐깐하게 한다는 예, 거죠. 이것도 아마 그런 어떤 맥락에서 무죄가 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서 또 재판부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위원회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활동을 마치게 된 건 당시 청와대와 해수부, 정부 여당의 각종 방해나 비협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요거는 이제 어떤 도덕적인 부분 그런 부분이지 법적으로는 처벌할 수는 법적으로는. 없다라고 이제 본 것 같습니다. 네. 이 협조를 잘못한 거는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을 갖고 그 사법 책임자들을 처리. 사법 처리는 할 수 하는 없다라는 기본적인 법리로 돌아간 걸로 보이고요. 음. 그래서 지금 거의 뭐 지금 다 무죄가 나고 한 명 정도는 이제 집행유예로 관련된 경하게 사람들이. 처벌받습니다. 네. 윤학배 차관 같은 경우는요. 네. 알겠습니다. 박연미 평론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되게 헷갈렸어요. 이게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헷갈리는 건지 네. 마치 어떤 기시감이 있었냐면 직권남용죄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기존의 판례들을 볼 때 직권이 없으므로 나쁜 짓을 했지만 남용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직권이 있는 사람이 이런 짓을 했어야 직권남용이 되는데 네. 이 사람은 애초에 그런 짓을 할 권리가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죄가 안 된다. 이런 판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렇죠. 예.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게 보면 잘못은 했는데 이 사람이 각종 방해나 비협조에 따른 것으로 보이지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은 해당하지 않아서 무죄다. 이게 무슨 말인지. 그렇죠. 지금 말했던 것처럼 두 가지 같아요. 그 가치가 그쵸. 공존하는 것 같아요. 밥은 네네. 먹었지만 식사는 하지 않았다. 뭐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었어요. 이 제명을 좀 바꾸던가 네. 아니면 좀 더 손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대로 갔으면 무조건 무죄가 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이대로 쭉 간다면. 예. 근데 관련된 이제 이게 하나의 이 사건 자체보다 이제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이제 판례들에도 그렇죠. 영향을 주는 거니까 또 조금 더 주시해서 보는 사안이었고요. 하나 뭐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하나만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그 박지훈 변호사님 오늘 명랑 패널로 네. 저희가 또 처음으로 명랑 패널로는 처음으로 초대를 했는데 예. 생각해 보니까 군 법무관 출신이시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특별히 저희 제작진이 질문을 이 축구 국가대표 출신이자 석현준 선수가 네. 병역 기피로 형사 고발됐다고 네. 오늘 이슈였습니다. 네. 자, 이 병역법이 어떤 게 있냐면 병역 의무자들이 해외여행 갈 때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허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네.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예컨대 25세나 한 27세 그 사이는 만으로 봤을 때는 한 몇 년 단위로 1년 단위로 뭐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28세 정도 되면 석 달 단위로 이제 신고를 하거나 석 허가를 달. 받아야 됩니다. 아. 왜냐하면 군대 가야 되는데 외국에서 안 올 수 있는 네, 거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석현준 이 선수가 이 외국에 지금 축구를 하고 있는 유명한 선수인데 28세가 작년 4월 달에 된 것 같아요, 만으로. 네. 그 이후로 병무청에서 좀 너 뭐 하냐 돌아라. 보고를 해라. 예, 허가해 주겠다라는데 아무런 말 없이 지금 몇 년, 1년이 훨씬 지나 버렸습니다. 반응 자체를 안 한 예, 겁니까? 아무런 소명 없이. 오. 그래서 지금 병역부 위반으로 네. 고발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뉴스 로킥 시간이었고요. 지금까지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박연미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